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짧고 아름답습니다. 10월 중순의 토요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거리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인도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시엘로는 그 거리 모퉁이에 자리한 3층 건물의 2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내는 낮은 증기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아내 서지연이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는 카페라테 2잔을 주문하고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태진전자 안전관리팀의 팀장인 그는 주말에도 완전히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 오래 기다렸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때보다 조금 여윈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도 방금 왔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말 데이트가 두 사람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요즘 레슨이 많이 바빠졌죠. 네. 가을 발표회 준비 때문에요. 아이들 진도도 나가야 하고. 지연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학생들의 이름과 공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예술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는 어때요? 신규 프로젝트 시작했다고 했죠. 응. 스마트 팩토리 안전 시스템 구축이에요. 다음 달까지 1차 검수가 있어서 좀 빡빡해. 도윤은 나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는 적당히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유모차를 끄는 부부가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죠. 도윤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두 사람은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중년 여성들이 수다를 떨고 혼자 온 손님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전의 풍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 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영화 보는 건 어때요? 아니면 한강 산책이라도. 영화 좋아요.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상영 시간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카페 안에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도윤도 무의식 중에 그녀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여성은 직진했습니다. 카운터 쪽도 빈자리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도윤과 지연이 앉은 테이블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성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씨,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언제라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하나예요. 최민석의 아내. 그 말과 동시에 하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라테 잔이 테이블 위에서 넘어지며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당신, 내 남편이랑 뭐 하는 사이예요? 하나의 목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석.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학원 동료? 아니, 지휘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잠깐,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도윤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급 호텔 한리버 비스타였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레스토랑 안에서 손을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해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소송 준비했어요. 법정에서 봐요. 하나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닫혔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 씨. 지연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설명해요. 그의 목소리는 무척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시엘로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9월 17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지연은 늦게 들어왔었습니다. 학생 학부모와 상담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카운터에 돈을 놓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연이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도윤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방향지시 등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지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 한남대교를 건넜습니다. 한강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끄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현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뒤따라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결혼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서 있었습니다. 앉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도윤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2달 전이요.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2달. 도윤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8월부터. 네. 어떻게 만났어요? 학원에서. 민석 씨가 특강을 하러 왔었어요. 합창단 지휘자로. 도윤은 기억했습니다. 8월 말쯤 지연이 들떠 있었습니다. 유명한 지휘자가 온다고 학원이 무척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직장에서의 작은 이벤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알고 나서는 끊었어야죠.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더 작아졌습니다. 왜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지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로의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낯설었습니다. 요즘 힘들었어요. 학원에서 클래스가 줄어들었어요. 학생들도 줄고 제가 무능한 것 같았어요. 도윤 씨는 항상 바빴고 저는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랑 호텔을 간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죠. 우리 부부잖아요. 말해도. 도윤 씨는 항상 일에 치여 있었잖아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핑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지연의 피아노 발표회 사진.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은 몇 번이나 갔어요. 도윤이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3번, 3번.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아내가 알고 있었네요. 사진까지 찍었더라고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그 말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 씨,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사람이랑 끝낼게요. 제발. 이미 끝났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 밤은 내가 서재에서 잘게요. 내일부터 당분간 따로 지내죠. 도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몇 명이나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호텔 앞에 지연과 최민석,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은 두 사람, 차 안에서 웃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김하나 검사라고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경제범죄 전담,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도윤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증거 수집에 철저하고 법정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저 사람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구나.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어쩌면 협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가족법 전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마 침실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도윤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사 온 첫날 밤에도 이렇게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연과 함께였습니다. 새 출발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도윤은 자문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연의 얼굴, 호텔 사진, 김하나의 분노에 찬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당했다는 사실. 새벽 3시,
도윤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페에서 김하나가 던진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소송 준비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지만 도윤에게는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고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로 텅 빈 도로가 보였습니다. 청소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고통과도 상관없이. 월요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도윤은 짧게 대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깨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태진전자 본사 14층 안전관리팀 사무실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도윤은 형식적으로 답례했을 뿐입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주말의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윤 씨 맞으십니까?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김하나입니다. 토요일에 카페에서 뵀던. 도윤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만 오늘 오후에 시간 내실 수 있으십니까? 만나서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우리 둘 다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오후 4시 서초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김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토요일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노 대신 냉정함이 그녀의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판이 길어졌네요. 하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도윤이 끊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니까요. 하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보다는 공허함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인정했습니까? 네.
2달 동안이었다고 합니다. 민석도 같은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8월부터 하나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하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CCTV 화면 캡처, 주차장에서 찍은 차량 사진,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불륜을 입증하기에 하나의 목소리는 검사답게 냉철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에는 지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명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본명으로. 어떻게 이런 걸 다 구하셨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직업이 검사다 보니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설 탐정 말입니까? 네. 한 달 전부터 미행했습니다. 의심이 들어서요. 민석이 거짓말을 너무 자주 했거든요. 하나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연과 민석이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당신 부인이 레슨 끝나고 만났다고 하더군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요일. 그날 지연은 동료 교사와 저녁 먹는다고 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할 겁니다.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석과 당신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혼인을 파탄시킨 데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판례도 많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하나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석을 상대로 소송을 거십시오. 저도 이혼을 해야 할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양쪽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하나의 말은 냉정했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초동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오가는 사람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사람들, 각자의 분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물론입니다. 같은 배를 탄 거니까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법 전문이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하나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분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미리 얘기해두겠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 법적 절차,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응까지. 하나는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처럼 치밀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냉정함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태도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런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상대방이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릴 겁니다. 용서하라고, 가정을 지키라고. 하지만 그건 당신 선택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부모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하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배신당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이상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이자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연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도윤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도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하나가 준 서류 사본을 펼쳤습니다.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거짓말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날짜, 장소, 증거.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곳이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각자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윤도 이제 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증거와 법, 그리고 같은 편에 선 동맹.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도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건물이 차갑게 솟아 있었습니다. 법정 건물은 언제나 위압적이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인생이 갈라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코트깃을 세우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눈송이가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녹지 않고 그대로 쌓였습니다. 로비에서 김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302호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박도윤 씨 괜찮으시죠? 네. 오늘은 1차 변론입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차분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의 변호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로 된 벤치와 판사석이 보였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도윤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하나는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피고석에는 지연과 최민석이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네 사람이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지연은 도윤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서류를 내려다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피고들의 부정행위,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까지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은 무겁게 법정을 눌렀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석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실수였으며 가정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피고 최민석은 현재 가정으로 복귀했으며 잠깐요.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가정으로 복귀.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현재 별거 중입니다. 민석의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협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협의는 없습니다. 이혼은 확정적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혼 소송 건도 제출되어 있군요. 계속하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는 다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도 일어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서지연, 본인이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연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공허함.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1차 변론입니다. 다음 기일은 1월 15일로 지정합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복도에서 네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하나 씨, 우리 다시 한번 얘기 좀. 할 말 없어요. 하나는 차갑게 끊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도 도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은 몸을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갑시다. 도윤과 하나는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 그들은 금전적으로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천만 원은 될 겁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민석이 지휘자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소속된 합창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스캔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명성에 금이 갔습니다. 음악계는 좁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지휘자는 이제 기회를 잃었습니다. 콘서트 섭외도 끊겼습니다. SNS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예술을 하나. 실망했습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 민석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에서는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기혼자와 바람났다던데. 우리 아이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지연은 개인 레슨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학생들은 점점 줄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배신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북한산 자락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겨울산은 황량했지만 동시에 고요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고 맨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틀 것입니다. 도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아, 지연이가 집에 왔어. 울면서 용서를 빌던데 네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이에요. 그래도 부부인데 한 번쯤은.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부부도 의미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맘이야.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프구나. 네. 아파요.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식어가는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쓰고 텁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이 지금의 기분과 맞았습니다. 인생은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쓰디쓴 맛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몇 명의 손님이 더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친구와 수다를 떠는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월이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사이 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도윤과 하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명확한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지연은 몇 번이나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 전화, 심지어 편지까지. 하지만 도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기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첫 집들이, 가족 모임.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 어긋났습니다. 서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북한산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가구는 최소한만 들였습니다. 침대, 책상, 소파 하나.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은 거대한 그림자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도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았으면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상대의 몰락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3월의 어느 오후, 도윤은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봄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월의 두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윤과 하나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지연과 민석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금액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지연은 도윤에게 3천만 원을, 민석은 하나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혼도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등 복잡한 절차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도윤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해방감보다는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5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판결 이후 지현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음악학원에 취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석도 서울을 떠났습니다. 지방의 작은 오케스트라에서 보조 지휘자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한때의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도윤은 등산로 중간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래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기쁨과 슬픔을 안고 도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괜찮았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보던 날카로운 인상과는 달랐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도윤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하나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요. 당신은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괜찮나요? 힘들어했죠. 하지만 적응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박도윤 씨. 하나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요?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잘 해냈어요. 하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네, 잘 해냈어요. 하나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 요즘 등산 자주 와요.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요. 여기 오면 머리가 맑아져요. 복수는 생각보다 허무하더라고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안타깝고 공허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연한테 분노했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감정이 복잡해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주려고요. 진짜로. 저도요. 두 사람은 다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 아래로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박도윤 씨,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그렇겠죠. 하나는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내려갈게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네. 조심히 가세요. 연락해요. 가끔. 그러죠. 하나는 손을 흔들고 등산로를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동맹이자 전우였던 사람.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봄은 확실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이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한 달 전에 받았지만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윤 씨를 배신했어요.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도윤 씨, 부디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분명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저를 지탱해줘요. 제 잘못을 평생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 몫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지현. 도윤은 편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지연도 자기 방식대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과거는 그곳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공장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일은 도윤을 현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많이 힘들었다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힘들었어. 이제는 좀 괜찮아. 응, 조금씩. 잘 이겨냈네. 대단해.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지. 친구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강해 보여. 예전보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4월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도윤은 혼자 여의도 윤중로를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길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도 언젠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아, 주말에 집에 올래. 아빠가 내 좋아하는 음식 해준대. 네, 어머니. 갈게요.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요. 다행이다.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은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계도 그런 것일까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 도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연과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벚꽃을 봤다. 아름다웠다.
예전 같았으면 지연이랑 함께 봤을 텐데.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았다. 외롭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배신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다. 신뢰는 깨졌지만 나 자신은 지켰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내 삶을 살아갈 차례다. 천천히, 조금씩 괜찮아질 것이다. 도유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산은 거기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도유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후회도 없는 잠이었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도 올 것입니다. 계절은 반복되었습니다. 삶도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도유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